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회생 절차,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는 진짜 몇 달 만에 끝나기도 한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당신께서 주신 자료 보면서 어떤 사건이 좀 쉽게 풀리고 또 어떤 건 왜 어려운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결국에는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거나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법 테두리 안에서 부채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뭐 그런 전략 이야기입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쉬운 사건, 어려운 사건,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분석해 보죠. 좋습니다. 그럼 자료에서 말하는 그 어려운 사건 특징부터 좀 볼까요? 채권자가 아주 많거나, 그 개인 채권자, 사채 같은 거요. 그런 게 포함된 경우라고 하네요. 통장 거래 내역이 막 너무 복잡하거나 사행성 채무 있잖아요. 도박빚 같은 거. 그런 게 있어도 길어진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빙이 좀 까다로운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좀 부족하면 법원에서 이 소득이 정말 안정적인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자꾸 요구하게 되죠. 또 최근에 취업하셨거나 아니면 자격 조건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너무 낮아 보여도 좀 그래요. 자료에 그 캐디분 예시 나왔잖아요. 월 200만 원 번다고 신고하면 법원에서 이 돈으로 진짜 생활이 되나? 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이런 의문들이 결국엔 보정, 그러니까 법원에서 추가 서류 내라,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이어지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양가족 문제나 재산 문제도 있네요. 실제로 같이 살면서 부양하는 것도 아닌데, 추가 생계비 인정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처럼 가치평가나 권리관계 복잡한 재산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절차가 까다로워지겠네요. 네, 그렇죠. 반대로 쉬운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요소들이 적은 경우예요. 채권자 수가 적고, 개인 채권자는 없고, 또 안정적인 급여 소득자, 그러니까 딱 월급 받는 직장인분들이 대표적이죠.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예금이나 보험처럼 청산가치 계산하기 쉬운 자산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수월해요. 부동산 같은 거에 비하면 훨씬 단순하거든요. 그럼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왜 절차가 빨라지는 건가요? 뭐가 다른 거죠? 그건 법원 입장에서 보면요. 소득이나 재산 관계가 명확하고 또 변제 계획도 합리적이면 추가로 막 확인할 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정 요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가 안맞사였는데 채권자 4명 정도의 개인 채권자 없고 재산도 거의 없었다고 하셨죠?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빚이 생겼다는 좀 안타까운 사정도 있었고 또 병원 소속이라 급여 증빙도 확실했고요. 그래서 보정 딱 한 번 하고 2달 만에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건 비교적 신속하게 잘 처리된 경우죠. 두 번째 사례는 젊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채권자 6명, 변제율이 60%면 꽤 높은 편이에요. 재산은 보험 약관이 있는 게 전부였고,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 하다가 빚이 늘어난 경우였어요. 돌려막기. 네. 근데 이들은 사행성 채무 없고, 월급 잘 받고, 재산 거의 없고, 정말 쉬운 사건의 전형이죠. 그래서 보정 없이 그냥 3개월 만에 인가받고, 심지어 변제 기간도 24개월로 단축됐다고 하더라고요. 9월 신청해서 12월 인가. 와, 보정 없이 3개월의 기간 단축까지? 진짜 빠르네요. 근데 세 번째 사례는 훨씬 복잡해 보이는데요. 3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 국제 결혼하고 배우자 부양하려고 애쓰다가 빚이 늘었고 채권자가 22명, 개인 채권자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2달 만에 인가가 났을까요? 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상황이 복잡해도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A4 용지 4장 분량으로 아주 상세하게 채무 증대경위서, 그러니까 빚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 과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주택의 청산가치 전액을 다 갚겠다, 이런 변제 계획을 냈죠. 그리고 자료 보면 이분이 신청했던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투자 손실은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고요.
법원 특성도 좀 있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런저런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빠른 인가가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배우자 부양 관련해서 추가 생계비도 아마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6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갚는 계획이었죠. 네 번째 사례는 더 놀라운데요. 100% 원금 변제 계획을 내서 보정 한번 거치고 딱 한 달 만에 인가를 받았다고요? 11월 신청해서 12월에요? 네, 맞아요. 이 100% 변제 전략,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원금을 전액 다 갚겠다고 하면 사실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할 명분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절차가 아주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당장 매달 갚는 돈은 크겠지만 그 이자 부담이나 추심 압박에서 제일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분도 급여 소득자였고 채권자는 17명으로 좀 많았는데 소액으로 여러 군데 돌려막게 하신 걸로 보이고요. 재산은 보험 약관이랑 저가 자동차 정도, 그리고 이분 역시 상세한 경위서랑 최근 결혼이나 어머님 병원 같은 개인적인 사정도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고려될 수 있죠.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종합해보면 저희가 본 자료들 기준으로 이른바 쉬운 사건이라는 건 대체로 안정적인 직장인이고 빚 생긴데 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변제율도 좀 높고 그리고 개인 채권자 없고 재산 거의 없는 경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돌려막게 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속도는 그 사람의 직업, 자산 상태, 빚의 성격, 그리고 이걸 얼마나 충실하게 서류로 잘 설명하느냐, 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핵심은 안정적인 소득 증빙, 최소한의 청산가치 보장, 합리적인 변제 계획, 그리고 명확한 서류 준비,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추가로 뭘 더 확인해야 하라는 그런 필요성을 줄여주니까요. 결과적으로 더 빠른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사건 내부의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비슷한 조건의 사건이라도 이걸 담당하는 특정 법원, 예를 들어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서울회생법원 같은 곳 있잖아요. 그 법원의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그 당시 업무량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또 절차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당신께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시면 재미있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